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리뷰. 오늘 본 영화 또 잠깐 얘기해보죠. 딱히 이게 제 스타일의 영화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어, 이 영화가 훌륭하지 않은 영화냐라고 말할 때 또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매우 훌륭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그 극장에 가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되게 최근의 관객들의 경향, 뭐 저도 포함해서 스펙타클에 경도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것의 완성도나 짜임새에 따라서 물론 평가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영화답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시네마적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보통 예산이 많이 들어간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예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영화 미학에서 중요했던 요소들은 되게 사소한 분야들의 것이었고, 우리가 극장에서 특히 진가를 발휘하는 영화들은 응시에 관객들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화면의 영상을 응시하면서 감정적 조응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최선의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런 경향에서 뭐 영화사에서 오즈 야스지로나 나루세 미키오 같은 인물들이 당연히 평가받고 있죠. 그 고정된 카메라 속에 담겨져 있는 천천히 움직이는 인물들의 그런 감정선,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도 생각이 나네요. 자, 이 영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이 영화가 이제 바로 그런 전통을 잇는 그런 영화입니다. 요즘에 뭐 레트로 열풍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정말 전설의 거장들의 그런 감정선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일반 현대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펙타클에 경도된 일반 관객들에게는 이 영화가 딱히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의미의 과잉의 시대라고 할까요? 영화의 장면 장면에 대한 해석들을 하는 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찾는 관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영화는 시간의 예술이고 그 시간의 예술 속에서 이 인물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연출자는 나름의 의미를 두고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장면의 미장센뿐만 아니라 이 감정선이라든가 이 장면에 이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의 얼굴이라거나 표정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영화적 요소들이라고 말 수 있겠죠. 자,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에 대한 지금 국내의 뭐 별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 아마 가장 평론가들로부터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잊혔던 감각을 좀 되돌리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서사체의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대화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고 되게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끊임없이 주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이란 영화는 심지어 주인공인 그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요한 영화예요. 주인공 오가와 케이코라고 하는 여성 복서가 주인공이고요. 실제로는 실제로 오가와 케이코라고 하는 인물이 실존하는 인물이고, 그 인물이 썼던 글로부터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영화를 보면요. 일단 이 영화는 코로나 19 사태, 팬데믹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주요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팬데믹에서 특히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나요? 우리가 뭐 마기꾼이란 말들도 많이 합니다만, 누군가에게 가장 불편을 주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오가와 게이코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대표적으로 소통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이제 그 길을 걷던 이 오가와 게이코가 여성이죠. 그 누군가의 물건을 이제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어깨를 부딪히고 물건이 떨어졌는데 이 남자가 소리치거든요. 이걸 주워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년 남자가 못 듣거든요. 오가와 게이코는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걸어가니까 막 뒤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 싸가지 없는 XX야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이제 오가의 삶인 거죠. 이 여성의 삶입니다. 보면은 이 여성은 그 체구도 굉장히 작고요. 그 다음에 리치도 당연히 짧고 복싱을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복서로 프로 라이센스를 받고 프로복싱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렇게 뭐 잘 나가는 선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예체능 쪽, 특히 이제 복싱 쪽의 경우에는 겸직을 해서 이제 생활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자기 삶의 전력 투구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삶의 의사의 표시고, 이 오가의 경우에는 그것이 일종의 대화의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영화는 일단 연출자가 이 미야키쇼라고 하는 미케소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이분의 얼굴이 이분이 지금 이제 내한 때 여자 주인공인 키시 유키노 이 배우랑 같이 내한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그 모습이고요. 지금 이동진 평론가랑 같이 대화를 나눈 장면이 나오네요. 이 영화는 아까 이제 별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작년에 일본의 거의 뭐 독보적인 그 영화 잡지라고 할 수 있는 키네마 준보의 일본 영화 1위를 차지했던 잡지인데요. 영화인데요. 기존에 이제 복싱 영화라 생각하시면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영화의 장르적 틀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히 복싱은 영화가 사랑하는 스포츠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당장 떠올려 봐도 마틴 스콜세지의 레이징 불, 그 다음에 뭐 로키 시리즈의 스피노프인 크리드 뭐 이런 영화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래도 뭐 챔프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영화사에 이제 순후화져 있는데 이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사실 영화에서 그 복싱은 이 삶의 일부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복싱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주인공인 이 케이코라고 하는 여성과 이 주인공이 몸을 담고 있는 이 복싱 체육관 이 운명을 좀 어떻게 보면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은 복싱에 대해서 일종의 한계를 이미 느끼고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령부득이죠. 표현을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내적인 생각들을 갖다가 이제 아직은 뽑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시합을 해놓고서 이러면 이제 내가 패를 끼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마음속에 쪽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회장님이라고 하는 체육관의 관장님한테 주고 싶어 하는데 잘 주지 못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실상 막장 인생 같은 인생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 막장 인생이라는 게 무슨 거칠고 나쁜 짓 해서 막장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싱이라고 하는 작은 신랄 같은 희망에 자기 인생을 좀 의탁하고 있는 그것을 몸부림을 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이 여성 복서 이 케이코에 대한 관장님의 그 인터뷰 장면이 다큐멘터리 한 장면에 응해가지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말도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재능이 있느냐? 재능도 없다. 재능도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진솔하면서 이 케이코의 상황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죠. 보통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의 삶에 그대로 투영되는 말인데 재능도 없고 키도 작고 리치도 짧고 빠르지도 않다. 근데 인간적으로 매력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뭐 대략 이런 얘기예요. 뭐 제가 대사를 꼼꼼하게 외우고 다니지 않지만 되게 그렇죠. 우리가 삶이 이렇게 뭐 특별하게 특출나게 잘하는 건 없고 그냥 인간적이긴 하죠. 그게 이제 모자란 게 좀 인간적인 면도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영화의 좋은 점이 이제 그런 평범하고 루즈하고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든지 바둥바둥 거리는 우리의 삶이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육관도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이 케이코도 복싱을 더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이 지금 마지막 체육관의 운명에 책임을 지는 것처럼 이제 복싱 시합에 이제 밀려 나가게 되는데 본인도 마치 마지막 시합을 하는 것처럼 나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이 영화 이 우리의 삶에 대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아주
그 세심한 영화로 되어 있고요. 뭐 사실 이 영화 자체가 촬영되기에를 그 16mm 카메라로 촬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아주 이렇게 막 따뜻하게 막 묘사되는 것도 없고 아주 또 차갑고도 이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따뜻한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지점 있죠, 그 감각. 오묘하게 펼쳐져 있는, 그러니까 세상이 왜 삶이 이렇게 아주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살아가지 못할 정도도 아니고 뭐 이런 느낌의 그 중간자적 상황들을 잘 그려낸다는 것이죠. 이 케이코의 지금 여기 장면에 나온 것처럼 케이코는 프로복싱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에 왠지 쉬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이유로 일을 하러 가는데, 그 하는 일이란 건 호텔에 청소를 하는 담당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이 케이코, 이 영화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보면 케이코도 어쨌든 이 복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고통도 따라오지만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것도 보여주는데, 그전에는 그 남자 직원에 대해서 직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의사소통 전혀 없었던 케이코가 이 남직원에게 관심을 가지고서 그 어떻게 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자기 나름의 방식들 같은 걸 보여주면, 이 사람도 자기의 감각으로 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좀 성장하였구나 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장면들도 이제 비슷한데, 영화에서 회장님이 이 쓰러져가는 저 섀도우 복싱을 하는 그 거울을 갖다가 굉장히 깨끗하게 닦아내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이제 이 케이코는 연습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였을 텐데, 언젠가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이걸 같이 닦아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 이 영화는 반복이라고 하는 장면들이 몇 번씩 등장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이 인물의 성장 같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제 종종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코가 사실은 이 웃는 장면도 영화에 이제 예고편에 나오는 장면이다만 사실은 이렇게 막 흔히 나오는 장면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 케이코가 영화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정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웃어주세요. 이겼거든요. 이겼는데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겁니다. 그러니까 케이코는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입술을 읽을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웃을 줄 잘 모르는 여성인 거죠. 그러니까 웃어주세요 하지만 어떻게 웃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언젠가 이제 이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체육관에 이제 쓰러져가는 체육관에 있는 코치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그 코치가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러 뛰어나갔다 들어와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이제 케이코 입장에서는 씁쓸하지만 또 동감도 되는 거죠.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 이 미소한 장면이 사실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안도감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간적인 도쿄라고 하는 공간인데, 우리가 관광지를 가서 보는 도쿄랑은 너무 거리가 먼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16mm 지금 요 필름의 질감은 예고편에서 나타나는 질감으로 봐야 되는데, 라이스 보이 슬립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희 채널에 보면은 이제 리뷰가 올라가 있는데, 캐나다의 이민간 한국계 모자의 80년대 상황을 그리고 있는 뭐 그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이제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을 주는데, 이 영화는 약간 추레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옛날의 느낌의 감각이 있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 영화를 촬영을 했고, 그래서 영화는 우리가 계속 바라보게 된 거는, 결국은 우리가 마주하게 된 것은 케이코의 알 수 없는, 말로 하지 않는 그런 얼굴들이죠. 그 속에서 케이코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말이 없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영화에는 이 사람이 복싱에 뭘 했던 복싱 일기를 쓰는 장면이 나오고, 쓰러진 회장님의 그 사모님이 그 일기를 읽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복싱에 정말 진심으로 매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뭐 일지들 심플하고 단순하고 하지만 단순하고 섀도우를 몇 번을 하고 뭘 했다, 2라운드를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그 속에 이제 마지막 대사에 체육관이 문을 닫는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그런 속상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케이코 되게 복잡한 사람은 아니에요. 단순한 사람이고, 단순한 사람이지만 그 속에서 일종의 진심이 있는, 그리고 삶을 전력 투구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 근데 더구나 이 사람은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일상의 대화에 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화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장면들이 슥슥슥 지나가는데 그것이 이제 제일 부각되는 장면이 이제 이 동생 같이 살고 있는 동생과의 대화 장면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무성 영화의 기법이 활용이 됩니다. 예, 수화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무성 영화를 보면 그런 느낌을 받죠. 그 사람의 장면이 나오면 그 사람의 무슨 말을 했는지의 상황을 그 다음에 자막에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영화의 감각을 갖다가 이제 통합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냥 자막을 띄울 수도 있을 건데 자막을 밑에 띄우지 않고 이 동생은 이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누나랑 같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수화를 익혔겠죠. 그 수화를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 케이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막이 나오고 동생이 나오고 자막이 나오는 장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출들도 바로 그런 거고요. 반면에 여기 이 장면에서 지금 청각장애가 있거나 이제 그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이겠죠. 그 동창들과 같이 이제 맥주를 마시는 이 장면에서 보면 그냥 그 자연스러운 미소를 띄우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코에게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 이 수화로 인해서 있는 세계. 우리에겐 소리가 안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의 세계가 케이코의 세계인 거고, 우리가 오히려 거기서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온전히 이 케이코의 감각에 시간을 갖다가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청각장애가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만 사운드를 굉장히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앰비언트라고 하는 생활 속의 사운드의 느낌들을 통해서 그 절박함, 뭐 단절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런 공간감 같은 것들이 이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 삶 자체 스토리텔링 상의 상황을 보면 이 회장님, 그 다음에 케이코와 같이 회장님의 체육관은 무너지고 케이코의 이제 복싱 생활도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코를 어떻게 보면 동정하고 있는 회장님은 자기가 체육관이 무너지지만 더 훨씬 좋은 조건의 체육관을 보내려고 해요. 하지만 케이코는 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이가 없어요. 멀어서 못 가겠다. 어쨌든 도쿄일 텐데 멀어서 못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실에 이제 코치들은 되게 화를 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케이코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같이 들어있는 선택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체육관 속의 사람들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반은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큰 울타리라기보다는 우리를 둘러싼 우주라고 하는 건 주변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등장인물들도 상당히 사랑스럽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의 첫 장면에서는 케이코의 단순한 삶을 보여주고, 케이코가 자기의 동생의 여자친구가 왔는데 별로 의사소통이 거의 없는 상태 단절들어 지내거든요. 근데 영화의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같이 또 춤을 추는 장면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복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또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정말 지금 요 씬처럼 뒷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인물의 뒷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뒷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감각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사람의 그 진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느낌을 만나게 하죠. 그 뒷모습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보통 영화라고 하면 인물이나 앞모습에 치중되어 있죠. 근데 이 영화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좀 슬픔, 고통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그 장면으로 말을 해주는 거죠. 그 장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고단함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는 편집의 예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일정 부분들을 잘라서 그 영화의 시간들을 연대기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이제 전기 영화 또 실존 영화의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화의 하이라이트, 말하자면 이 영화를 만약에 주인공을
케이코라고 하는 프로복서가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이 영화 속에서 언급되었던처럼 케이코의 성장기부터 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다룰 수도 있었겠지만 이 영화에서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은 케이코라고 하는 그 인물이 서 있는 그 지점이에요. 지금 복서로서 그만둘 것인가? 하지만 복싱이 좋다고 말을 하거든요. 때리는 것은 즐겁다. 맞는 것은 아프다. 이런 감각이란 말이에요. 단순한 감각이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렇게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감각에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하지만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고 체육관은 없어질 것이고 케이코도 이제 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승승장구하기 좀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케이코와 싸움을 벌였던 어떤 여성이랑 인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여성도 프로복서인데 이 직장의 유니폼을 입고서 아마 육체노동을 하는 유니폼인 것 같은데 입고서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프로복서라든가 MMA를 한다거나 격투기 선수들, 그러니까 인기 종목 선수들이 아닌 이상은 전업을 가지고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복서의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현실적 감각들이 이 영화의 훌륭한 지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출도 이 장면에 이 복싱 장면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이 복싱 장면 보면 약간 춤추는 듯한 느낌으로 장면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데 그것은 이제 이 케이코가 어떻게 보면 프로복싱을 하는 순간에는 그 영화의 회장님의 말씀처럼 무해 상태가 되면서 근심 걱정을 덜어버리는 순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즐거운 순간들로 이 복싱에 연습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쨌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영화 속의 케이코의 대사에도 나오지만 복싱이라고 하는 거를 그 진심은 거기서 나오거든요. 복싱 이 자기의 직장을 가서 이 케이코가 대화를 나눌 때 이 수화로 나누는 직원이 한 명 있어요. 그 직원에게 복싱은 말하자면 내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무언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삶을 어쨌든 영위해야 되니까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지만 뭔가 즐거울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는 거인 것처럼 케이코에겐 그것이 복싱이기도 하고 케이코에게는 뭐 그 단순히 취미 이상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이 영화를 뭐 이렇게 크게 막 의미를 둬서 뭔가를 부여한다기보다도 이 케이코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케이코가 청각장애의 상태에서 이 언어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처럼 아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불편한 건 마스크를 쓴 다음에 이 케이코가 의사소통이 어렵죠. 입을 읽어야 되는데 입을 읽을 수 없고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데 그 속에서도 어쨌든 삶을 살아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리듬이 있을 것이지만 그 리듬을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서서히 적응해 나가고 뭐 조금씩은 성공하지 못하고 대부분 이 영화 속에 체육관이나 케이코처럼 성공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나가고 조금씩은 성장해 나가면서 이해해가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화적 그래서 가끔씩은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제품도 있죠. 맨날 뭐 이렇게 재벌들이 맨날 나오는 그런 영화들도 있지만 뭐이 영화는 미화를 안 하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의 그 어떤 뭐 대단한 걸 보여준다기보다도 그 삶의 그 사람의 감각을 어떻게 하면 영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영화적으로 그대로 보여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애를 쓴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볼 가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시간이 되면 한번 더 이렇게 좀 응시를 하면서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일본 멜로 영화들이 꽤 흥행을 했는데 그런 감각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뭐 하마가치 류스케의 독특한 리듬의 감각, 그다음에 고레타 히로카즈의 또 그런 감각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서 영화가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한번 이 감독, 네, 일본 사람이라 감독 이름이 잘 팍팍 안 떠올라요. 네,
미야케 효 감독의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작년 키네마 준보 일본 영화 베스트 1 첫 번째, 그 다음에 일본 아카데미 수상작입니다.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한번 일본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일상의 그런 장면들의 포착, 탁월한 장면, 그런 아까 얘기했던 오즈야 스즈루와 나루세 미키오의 그런 감각들이 잘 보여지는 현대 영화 되는 것 같습니다. 너의 노래를 보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좀 주저주저 또 뭐 내용 정리는 안 되고 뭐 제 리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고 영화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좋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볼 가치는 충분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취향이 약간 천박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또 고급지게 이 감각적으로 응시해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집중해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소마시네마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잠깐 얘기 좀 해봤습니다. 네, 괜히 무식이 들통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영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